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연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못 버틸 것 같아.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시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나눴던 마지막 통화 내용입니다. 미술을 공부하며 열심히 꿈을 키워가던 딸은 애끓는 가족과 살아남은 친구들을 뒤로한 채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숙박시설과 허술한 관리 감독. 만약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란 생각에 더욱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천의 호텔 화재 사건이 있기 불과 이틀 전 30여 명이 있던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한 상황에서 피해를 막아주었던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였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은 준공 당시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지만 2020년 의무 설치로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건데요. 그래서 요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찾는 문의가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들은 어떨까요? 과연 화재에 안전할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충청 지역의 숙박시설 화재는 모두 220건, 매년 40에서 50건 정도의 숙박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은 37건, 세종 4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시설 600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무려 500여 곳이나 됩니다. 2021년 9월 50대 투숙객이 사망한 대전 동구 중동여관, 2022년 8월 6명이 대피한 중구여관, 또 지난해 3월 1명이 사망한 유성구 복명동 모텔 등의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저층 건물이었습니다. 6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 지난 2018년, 하지만 설치 의무화 전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가벼운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하인리히 법칙. 즉 어느 날 갑자기식의 우연한 재난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우연히 안전하게 사는 걸 바라야 합니까?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9월 3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운영위원회는 갑질 기구가 아닙니다. 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의 그 좀 도가 지나친 교권 침해 행위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 보도에 따르면은 이 교권 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요, 올해 초 이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는데 그런 다음에 이후로 이제 수시로 학교를 찾아와서 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그저 좀 유난한 학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난 4월에 진행됐던 현장 체험 학습을 계기로 이게 이제 유난함이 아니라 악성 민원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예, 현장 체험학습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네, 그 현장 체험학습 당일 아침에요. 이 학부모가 자신이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와서 6학년 선생들은 아직 출근 안 했냐, 안 나와보고 뭐 하냐 이렇게 좀 소리쳤다고 하고요. 예. 또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 버스 기사의 그 음주 측정을 했는데 예. 왜 경찰이 아니라 교사가 음주 측정하냐면서 이제 아. 대전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학교 감사는 아닐 텐데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지난 5월에 열렸던 체육대회 때는요, 이 사전 방문 절차 없이 학교에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를 불러냈고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한 교사가 이게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외부 간식을 학급에 돌리는 거는 규정에 어긋난다라면서 좀 제지하니까 예. 자신을 엿먹이냐면서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사가요, 그게 해당 언행이 교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좀 알렸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사 자질이 없다라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학교 교사들은 왜 자신한테 인사를 안 하냐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예. 이거 말고도 이 학부모는요, 여러 차례 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면서 이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들을 모욕같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 마땅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건이 알려지니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요. 심의 결과 교권 침해 인정돼서요. 예. 이 서면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서약 처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권보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해당 학부모는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여전히 사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최근에는 이 학교 운영위원직 이거 사퇴 의사 번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 서희초 또 대전 용산초를 비롯해서 교권 침해로 인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선생님들로 인해서 교권 보호 강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요즘 그렇게 일고 있는데도 아직 이런 학부모가 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노조도요, 누구보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좀 힘써줘야 할 그런 학교 운영위원이 오히려 이제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서 갑질 행태를 일삼았다라면서요, 이 학교 운영위원으로서의 자질인지 묻고 싶다. 예.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은 운영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당국의 더 엄한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정을 위해 불공정을 감수해라입니다. 예,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교사의 실수로 한 고3 수험생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누락된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원칙상 이 기록 추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어가지고 예. 학생과 학부모의 억울함이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피해 학생은요, 올해 2월에 그 일부 기록이 누락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예. 이 학년 말에 그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이 학 생활기록부에는 그 기재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교과 담당 교사가 이 피해 학생에게요, 이 영어 심화, 독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 일부 빠진 것 같으니까 확인해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교과 담당 교사한테 이 같은 사실을 좀 알렸고요. 그래서 교과 담당 교사는 실수로 깜빡했다. 누락된 사항 기재해놓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년 말에 교과 담당 교사도 누락 사실 인지했고 그래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기재 안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8월 초에 이제 수시 전형 앞두고 이 학생이 이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좀 확인하던 중에 여전히 이제 누락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예.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그 영어 심화 독해 교과를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예. 교사 한 명이 2시간을 담당하고요. 다른 교사 한 명이 나머지 1시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 내용을 이 1,500바이트로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 2시간 담당했던 교사가 1,000바이트를 기록했지만 이 1시간 담당했던 교사가 이 나머지 500바이트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이 즉시 이제 담당 교사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 추가 기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기록 기간이 끝난 그런 전년도 생활기록부의 추가 기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학년 말에 이미 문제가 제기됐고요.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분명한 학교 측의 과실인데 피해 학생이나
학생들의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하고 학부모가요, 교육부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학교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6개 교과 대표 교사 등 모두 이제 8명으로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위원회 역시도요, 이 기록 추가 불가 이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학교 측의 잘못이 이렇게 명백한데 어째서 기록 추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학교 측에 따르면은 이 규정상 이 오탈자라든지 아니면 출결 누락 등 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미 이제 기록된 내용만 정정할 수 있었는데 예. 이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없는 기록을 새로 기재하는 상황이라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하고 학부모는요, 교사가 기록해놨던 엑셀 파일도 있고 또 수업을 듣고 수행 평가를 했던 기록도 있는데 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는 그런 위원회의 판단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요. 예. 교사의 기록 누락 실수도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교차 확인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 이 공정성을 위해 추가 기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런 불공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공정이냐 이렇게 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못은 학교 측이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입을 앞둔 학생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학교장은요, 이 만약에 생활기록부 그 전년도 기록 이게 정정이 가능하다면은 엄청난 민원으로 좀 큰 혼란이 빠질 수 있다면서요. 안타깝지만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고 또 여러 차례 사과도 했다. 다만 위로 차원에서 이 남은 기간 그 학생에게 특별 상담 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이 대학 입시에 좀 더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대학 입시를 위해서 10여 년을 준비를 해왔을 텐데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 차원에서 특별 상담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것은 또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한 가점 부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교사가 실수를 빠뜨렸던 그 학생이 수업 들었던 내용을 기재하는 건데 여기에 대놓고는 원칙을 운운하면서 예. 이 또 특별 상담 자료까지 제공한다는 거, 이건 또 뭔지 그건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특별 상담 자료라는 게 있다면은 그런 거는 감춰둘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제 모든 학생에게 다 제공해야 할 그럴 예. 것이고요. 이 사안을 파악한 대전시 교육청도 안타깝지만은 대전 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이 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면서 이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게 누구를 위한 규정이고 원칙인지, 그리고 원칙 위에 분리할 때는 또 특별함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참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공동주택 노동자들, 대개 50대 후반 이상의 장년층이거나 노년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나섰지만 혹여나 해고를 당할까 모욕과 불합리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가 최근에 공동주택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지원팀 이지연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연 팀장님 들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까지도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또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비 노동자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감정 노동 실태를 조사를 또 하셨다고요?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입주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높은 수준의 감정 절제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대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감정노동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네. 이번 조사는 대전 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 전수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예.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노동자 등 총 546명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이나 입주민 응대 과정에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이 예. 43%로 나타났고요. 예. 또 회사에서도 입주민을 응대할 때 무조건 친절해라 이렇게 요구받는다는 비율도 평균 70%를 초과했습니다. 네, 이런 실태를 보면 그만큼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직군이 사실 감정노동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이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좀 봤는데 네. 공동주택 노동자 10분 가운데 8분은 입주민에 의한 폭언과 폭력 그리고 고함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10분 중에 9분은 권한 받기 일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 이런 응답률이 있더라고요. 좀 네.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주택관리사의 감정노동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예.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응답자 98%가 동의를 했고요. 입주민이 가한 폭력, 폭언, 고함 등의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86%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리 정서적 피해가 심각하구나 알 수 있는 것은 퇴근 후에도 입주민을 대했을 때 들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 예. 하는 대답이 86%를 초과했고요. 어. 심지어 이제 주택관리사의 한 72.3%가 입주민으로부터 어떤 위험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걸 보면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슴앓이를 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입주민들이 무리한 느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상대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 주택관리사의 93%, 어. 그리고 경비노동자의 73%, 시설관리 노동자는 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업무 범위가 아닌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입주민을 상대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예. 경비노동자의 77%, 주택관리사의 7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업무 담당자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민의 어떤 이해 정도를 좀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이런 요구들이 이루어질 때 예. 사실 어떤 갑질의 일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은 또 일부 사례들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노동자분들께서는 또 입장이 오죽하실지 어떤 뭐 말씀을 좀 주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뭐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들었는데 예.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예. 그런 거죠. 이제 아파트에서 아이 손을 잡고 가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는 대놓고 비하하는 발언, 예. 직업을 폄하하는 발언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경비 노동자를 집안의 머슴처럼 생각한다. 미화 노동자는 옛날 집안의 식모처럼 대한다. 예.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일부 악성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드니 해고를 해라. 예. 이렇게 정용하거나 심지어는 소속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 자르지 않으면 예. 다음 계약은 없다라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아. 토요일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왜 내가 요구한 걸 해놓지 않았냐 따지는 분도 계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아니면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선뜻 입주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조금 거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체로 네. 참으라는 말을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90%가 사실은 용역 업체 소속입니다. 각 부문별로 다 따로따로 용역 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비 노동자 경우는 저희가 5년 전하고 대비해서 볼 때 5년 전에 경비업체 소속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54% 정도였는데 예. 올해는 95%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만약 어떤 불만을 제기하면 다음 계약 시기에 불이익을 받겠다라는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다음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또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무조건 친절해라, 무조건 신중해라 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더 하겠죠. 예.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고령이시고 저임금의 짧은 계약 기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나 비인격적 대우를 당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용역업체가 바뀐다라고 하면 고용이 승계가 되지 않을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느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냥 계약 만료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니까 예.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고요. 이 부분은 뭐 계약과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경비 노동자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저희가 5년 전에 2019년 조사했을 때는 3개월 초단기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19.6%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5년 후인 올해 조사를 했을 때 3개월 초단기 계약이 48%로 늘어났거든요. 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하는 경우가 사실 10.4%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초단기 계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죠. 예. 네, 이런 이제 2중, 3중 구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불만에 어떤 대응이나 올바로 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년이나 2년 계약도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짧아지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그동안에도 이런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태 조사도 진행을 하셨고 이분들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동안 그럼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더 후퇴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각계각층이 노력을 했고 경비 노동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한때 이제 뭐 어떤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하나 보도가 되고 나면 마치 유행처럼 전국 각지에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개정되고 경비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막 앞다투어서 선언적으로 나오죠. 예. 대전도 사실 뭐 그 물결을 함께 한 건 맞고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격 존중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괴롭힘 금지 조항도 생겼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 필요한 조치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한다,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다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것을 어겼을 때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불안정한 고용구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네, 뭐 저희가 만난 노동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인건비가 입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일을 시키는 건 맞는데 사실 너무 우리를 하수인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시고요. 예. 아니 이렇게 공동주택 노동자 뭐 인권 증진 관련해서 조례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시에도 있고요. 네,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이제 4개 구에도 마련이 돼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그럼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례나 관련 세칙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이제 그냥 장식품과 다를 바가 없는데 실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시행은 각 자치구에 책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5개 자치구의 어떤 조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를 제외한 4개 구에는 이미 공동주택 노동자 관련된 인권 증진 조례가 있어요. 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이 있어야 될 법한데 사실 이제 유성구가 유일하게 소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다른 자치구는 관련된 사업 계획이나 별도의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좀 해야 됩니까? 네,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몇 가지 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적인 의견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또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이 사용자들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제기가 됐고요. 법률적인 면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사용 종속 관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입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사용 종속 관계는 아닌 거거든요. 각자의 용역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라 법률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입주민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 좀 확대하자라는 의견도 제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안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고용안정평가 지표를 좀 정확히 하자라는 문제입니다. 매년 각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신청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심사하는데 이때 심사 기준에 현재는 고용 유지율이 반영이 됩니다. 고용 유지율은 10명의 아파트 노동자가 있으면 몇 년 뒤에도 이 10명을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상 3개월 단위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 유지율이 아니라 매 개 노동자가 계약 기간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장받는가 하는 장기 고용 유지율을 적용하자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엇보다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대전 시민의 62% 넘게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입주민들이 사실 내 집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무관심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제 내 아파트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고 내가 사는 곳이 누군가의 일터라는 생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 주택관리 노동자 그런 분들의 노동을 늘 집을 드나들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지원팀 이지연 팀장과 살펴봤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역사 속 이야기와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 역사인 대세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이신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장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 어떤 역사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주 답사 1번지 공산성입니다. 아, 공산성. 공주하면 공산성, 공산성하면 공주. 뭐 공식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인데 못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주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를 지키는 나성이었습니다.
백제 때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으로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쌍수산성으로도 불렸습니다. 예. 공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공산성이죠. 예. 철 따라 펼쳐지는 자연 풍광, 그리고 금강과 공주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공산성. 이리저리 산성 안에 있는 길 속으로 뚫린 산책로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인 공주의 향기를 전해줍니다. 예. 그러나 정작 공산성이 공주 역사와 문화의 산 증인으로서 공산성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 공산성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백제의 왕 중에서 괴롭게 죽은 왕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괴롭게. 괴로왕. 예. 고구려 장수왕과 한강유역에서 예. 맞서 싸우다가 이제 죽음으로 저항한 왕이었죠. 예. 이후 공주로 천도하여 이제 동쪽에 성을 많이 쌓는데요. 그때 동성왕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문영왕까지 64년간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고 이때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이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북으로는 금강을 띠처럼 두르고 해발 110m에 낮지만 사방이 트여 있어 사방 경계와 방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 마련된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 당시엔 토성이었는데 이제 조선시대 임진왜란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석성으로 바뀌죠. 예. 동성왕 때 동쪽에 성을 많이 쌓은 것은 이제 백제의 수도가 신라의 국경지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당시 옥천과 청주는 이제 신라 땅이었죠. 예. 그래서 신라와 인접한 대전 지역에 산성을 많이 쌓아 지금도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많은 산성을 가진 도시가 대전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공주가 백제 수도였지만 이 성왕 때 다시 수도를 부여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를 옮긴 이후에 공주는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백제의 수도를 부여로 옮긴 후에도 예. 이제 공주는 일제 강점기 때까지 충청 가명이 있었던 충청 제1도시였습니다. 예. 따라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공주 땅에 특히 공산성에 역사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예. 삼국시대부터 한번 보죠. 삼국시대의 공산성 어땠습니까? 삼국시대는 예. 공산성이 백제의 수도였으니까 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패스. 자, 그럼 아주 그냥 기세가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통일신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말에 왕위쟁탈전과 관련하여 공산성에서 김헌창의 난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사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785년 신라 선덕왕이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죽자 신라에서는 이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는데요. 차기 왕으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무열왕의 후손 김주원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논의 결과 이제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죠. 예.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주원의 집은 경주 북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갑자기 큰 비가 와서 알천에 물이 불어 건너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에 새로운 왕을 추대하니 바로 원성왕입니다. 예. 원성왕 이후 그의 자손들이 차례로 이제 왕위에 올랐으나 대부분 수명이 짧거나 반란에 휘말려 시해되는 등 재위 기간이 짧습니다. 예. 30여 년 지나 원성왕이 손자가 왕위에 있을 때는 예.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공산성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반란을 일으킬 당시 김헌창은 웅천주 도독이었으며 김헌창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에 책봉되었음에도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겠죠. 예. 그 난이 일어나자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등 신라 9개 주 중에서 무려 5개 주가 반란에 가담하였으나 예. 결국 진압되고 김헌창은 자결하였습니다. 신라 말 신라를 뒤흔든 김헌창의 난의 중심지가 공산성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네. 고려 시대 공산성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려 초 거란의 침입을 맞아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갑니다. 예. 그때 공주에 잠깐 들리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당시 공주목 절도사였던 김은부는 현종의 멘토가 되어 이후 20여 년간 고려제도 정비에 기여합니다. 예. 그리고 그의 세 딸은 모두 현종의 왕비가 되어 이후 고려 왕위를 계승합니다. 올해 초에 방송되었던 그 KBS 사극 고려 거란전쟁 여기서도 비중 있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신집권기의 소위 명학소의 봉기 망이 망수의 농민이 봉기라고 불리는 이것도 제일 먼저 공략한 곳이 바로 공주 공산성이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정말 일이 많은 곳이었군요. 네. 그럼 조선 시대에도 공산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인조와 쌍수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공산성 정상 부근에는 인조 임금이 사랑한 두 그루의 나무를 기념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예. 인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즉위시킨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은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하였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반군이 수도를 점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인조는 이제 공주로 피난와서 공산성에 6일간 머무릅니다. 예. 이때 두 그루의 큰 나무, 쌍수죠. 여기에 기대어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예. 얼마 후 반란군을 완전히 토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조가 기뻐하면서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고 금대를 걸어주면서 예.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무는 죽고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영조 때 새로 정자를 지었습니다. 예. 지금의 쌍수장이죠. 예, 둘쌍자 나무 숫자에서 쌍수장입니다. 예. 그 우리가 속리산 법주사 앞에 가면은 예. 그 정의품송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긴 정의품송, 우리 공주에는 정삼품송. 네. 야, 이 높은 벼슬을 받은 그런 또 역사적인 사실이 남아 있는 곳이고 알고 보고 듣고 보니 더 흥미로워지는 곳이 바로 이 공산성인데 이렇게 인조와 얽힌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인조가 공주에서 피난살이 할 때 유명해진 떡이 있다. 이 설화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그렇죠. 내용입니까? 예, 인조 임금 때 공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떡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1624년 1월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괄의 반군에게 서울을 점령당하고 인조와 대신들은 부랴부랴 공주로 피난을 가죠. 예. 준비된 것도 없이 갑자기 도망가듯이 가는 피난이니 겨울철에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더 큰 고통은 이괄의 반란군이 언제 공산성까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인조는 공산성에서 근심의 나날을 보내며 그러면 보통 입맛까지 잃잖아요. 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공주에 사는 백성이 정성스럽게 떡을 내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예. 인조가 먹어보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참 맛이 절미로구나. 예.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멋진 경치를 보면 절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절미는 절대적인 맛, 최고의 맛이란 뜻이죠. 예. 인조가 떡의 이름을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바친 사람의 성취가 임씨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씨성을 붙여서 임절미. 아, 여기서 나오네요. 예. 예.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임절미는 발음하기 편하게 인절미 이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오. 인절미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예, 조선시대 예. 공산성에서 시작된 떡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일제 식민지배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조선 팔도에 온 백성들이 반봉건, 반회세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예. 예, 그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불꽃도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공주적의 또 이런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만큼 공주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주가 지니는 그 지리적 장점 때문인데요. 예. 공주는 금강을 끼고 일찍부터 넓은 평야와 수은 교통이 발달하거든요. 일제 강점기까지는 공주 나루터에 그 군산에서 시작하여 강경, 부여, 공주로 쌀 500가마를 실은 화물선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예. 이 지리적 이점과 수은 교통의 발달은 공주 지역이 백제 수도, 고려시대 공주모, 그리고 조선시대 충청 가명도시로 발전하였고 예. 예, 교통, 행정, 역사, 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죠. 예. 자, 공주 답사 1번지 공주하면 공산성, 공산성하면 공주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공산성 안에는 백제의 웅진천도, 통일신라 김원창의 난, 고려 거란 전쟁 중 현종의 피난, 조선 임금과 인절미, 그리고 우금치 고개의 동학농민운동의 함성이 있습니다. 공산성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 시간이 층층이 쌓여 많은 사건과 유적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공산성 위에서 바라보면 금강은 오늘도 말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그 곳 그리고 그 앞을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금강까지 또 공주 가시면 오늘 최장문 선생님 말씀 기억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역사인대 새남 공주답사 1번지 공산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자치행정의 주요 사안과 지방의회 의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를 감시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공론화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사태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사용해서 지인, 가족들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한 사건이 공론화된 것인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피해 학교 명단이 돌고 있고 그 명단이 실시간으로 늘어나서 5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2019년에 공론화된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내일 또 집중 인터뷰 시간에 저희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딥페이크 사태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라고 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챗 GPT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간단한 명령어만으로도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영상을 만드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는데요. 이런 기술과 연결되어서 실제 없는 사진이나 영상을 컴퓨터 AI가 제작하는 것이 딥페이크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가 말한 말이 아닌데 가짜로 제작된 혐오 발언이나 욕설 등이 담긴 영상이 제작되어서 배포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과거로 따지면 합성 사진과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아주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익명성이 강한 모바일 메시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이제 대화방에 들어가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면 약 5초에서 10초 만에 가짜로 제작된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제작방이 있었고 서로 사진을 돌려보는 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겹지인방이라고 해서 즉 겹치는 지인, 아는 사람 사진을 공유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공유하는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공론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개요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 이것은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들어 꾸준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2020년부터 운영된 인천 소재 대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물 공유 텔레그램 방이 있었다고 최근에 경찰이 발표했고요. 해당 대왕의 참가자가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숫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인천의 한 대학 소속이었다고 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대학 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도 5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인천 사건에서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1,200명 중에 1명, 또 서울대 사건도 운영자 2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 이런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고 이번에 공론화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소년 쪽에서도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불법 학습물과 관련한 10대 청소년 10명이 검거되었고 최근에는 청주에서도 청소년이 검거되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학교 명단 그 애플리케이션을 또 학생이 만들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저도 참 이 소식을 듣고 좀 터무니없기도 하고 너무 좀 절망스럽기도 했는데요. 이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는 겹지인방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던 말인데요. 서로 겹치는 지인이 있는 대화방이라는 뜻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딥페이크 범죄 대화방 중 일부에서는 학교별로 개별 대화방이 따로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한 텔레그램 방에는 70여 개의 대학별 대화방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곳에는 뭐 땡땡대학 10학번 김땡땡 아는 사람 개인 메시지 주세요와 같은 대화를 통해 서로 아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하고 불법 성범죄물을 제작 공유했습니다. 이런 지인을 찾는 행위는 대학에 그치지 않고 뭐 땡땡 고등학교 땡땡 연생
뭐 땡땡 고등학교, 중학교,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예. 그 사진을 수집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군인, 지역 등 광범위하게 서로 아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하고 불법적으로 합성했습니다. 예. 지금 돌아다니는 리스트는 성범죄 텔레그램방에 있던 리스트 혹은 피해자가 확인된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그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500여 개가 넘고 대전에도 50여 개 학교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장난처럼 유사한 성범죄가 이미 만연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입니까? 네, 이미 청소년 성평등 교육 등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이미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졌다며 또래들 사이에 장난이나 놀이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인식은 오래된 우리 사회의 좀 업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남성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과거에는 영화 같은데 보면 거울로 뭐 치마 속을 몰래 예. 본다든지 이런 장면들 사실 큰 문제 의식 없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또 불법 촬영물을 본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뭐 남자니까 뭐 청소년기니까 이런 식으로 돼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좀 성인지 감수성인 것 같은데요. 예. 최근 경찰청에서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허위 영상물 피의자 120명 중에 10대가 91명으로 75%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10대 피의자가 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해자들은 분명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이유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관, 경시, 또 법정 미비,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이 모두 겹쳐서 만든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다음 질문을 또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이렇게 언론에서 공론화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해온 어떤 여성 활동가들이나 성평등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언론사들이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대화방에 잠입해서 예.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도 이번 사건 공론화되고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2019년에 공론화된 엠번방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게 이번 일을 더 키운 것 같은데요. 예.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범들은 좀 처벌받았습니다. 예. 다만 절대 다수의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공론화되고 엠번방 사건 공론화된 뒤에 예.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청원이 10만 명이 동의한 것에 힘입어 예.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예. 그 2020년 3월입니다. 예. 이때 회의록을 보면요. 법원 행정처장은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아하. 어떤 딥페이크를. 예. 또 법무부 차관도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이런 말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네. 언행이군요. 그리고 네. 또 당시에 의원이었던 정장식 의원도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는데 이것까지 처벌할 거냐. 이런 식의 발언도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예. 했고요. 이게 지금 회의록이잖아요. 회의록입니다. 예. 회의록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도 그 해당 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들어야 되냐. 이런 식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와 여야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그 당시에 전혀 좀 제대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고 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을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전혀 이런 디지털 기반 성폭력을 대비하거나 예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대전 참여스 시민연대에서도 대전시나 또 시교육청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달라 이런 촉구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대전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전시는 민선 8기 들어서 대전시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했고요. 성평등 추진 체계도 후퇴시켰습니다. 예. 대전시의회에서는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예. 뭐 이번 최근에는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성추행 사건을 벌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예. 올라와 있기도 하죠.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완전히 자유롭다 말할 수는 없고요. 특히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4월에 대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례가 예.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조례가 있는 만큼 예. 현 사태에 대해서 신고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교사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대전시 교육청도 TF를 꾸려서 대응하겠다 이런 예.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19년에 불거졌던 N번방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수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지적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익명성이 워낙 강한 좀 또 외국의 서버를 둔 메신저이기 예, 예.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 사실 지난 N번방 사건 때 수사가 어려워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TF팀도 꾸려지고 법안도 여러 법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예. 근데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는데요. 현행 법률 가운데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에 한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수준인데요. 그마저도 좀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수사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영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예. 공유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명 딥페이크 포르노 사이트 두 곳이 영국에서 접속을 자진 차단했고요. 예.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지난달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음란물로 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예, 통과되었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22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텔레그램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에 협조하지 않자 브라질 전역에서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라고 통신업체에 명령한 바 있고요. 예. 프랑스는 지난 28일 온라인 성범죄, 마약 거래 등의 행위를 공모 방조했다는 혐의로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드루포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도 지난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신고 창구 마련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예.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은 입법청원 및 전국 각지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대책 마련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들도 곳곳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시민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니시라면 조금 경시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사회가 남성 청소년을 가해자로 키우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를 탓하지 말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신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국민 모두가 좀 힘을 모아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저도 좀 간절히 바라고 있고 예. 시민단체로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감시자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3일 화요일 5시 현대 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